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남원시장과 정읍시장 인사 논란,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는 뉴스, 이주호 부총리와 전북지역 대학 총장들의 간담회 내용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요즘 가장 큰 관심사인 난방비 폭등의 원인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원시가 요즘 인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발이 일고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원시장의 이 독단적인 공무원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회 승인까지 건너뛰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좀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최 시장이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의 보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남원시가 발표한 인사방침 기본 계획을 보면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으면 보직 처분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구 자체부터가 좀 모호한데요. 그러다 보니 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 10여 명의 6급 공무원들의 보직을 박탈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고 이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좀 남용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국 남원시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남원시청 앞에서 단체 집회를 열기까지 하고 남원시 의회도 남원시에 대해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갈수록 파문이 좀 잦아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사전 예고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경식 시장의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서 최 시장님은 그 공식적인 답변은 거부했고요. 다만 입장문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입장문을 내용을 좀 보면은 결국엔 이제 보직 인사는 결국 시장인 자신의 고유 권한이고 간부 회의 등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큰 원칙과 어떤 기준, 대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최 시장이 독단적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좀 불통이나 일방통행식 독단 인사다,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당사자들이나 공무원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부당하게 보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당 상급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행장 심판을 요청하면서 이 보직을 박탈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심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이 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행정 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법원에 부당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함과 아울러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보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집행을 좀 정지시켜달라는 이 가집행 소송까지 해야 재판이 오랜 기간 계속되더라도 보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도내 13개 시군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정 단체장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인 반발이 있는 것은 드문 사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읍시에서도 비리로 처벌받은 전직 도의원을 별정직 인사로 채용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비리로 처벌받은 전직 도의원을 이 조례에도 없던 정책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채용해서 결국에는 시장에 자기 측근 챙기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번 달 1일부터 이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정책협력관으로 채용된 어떤 전직 도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의원이
지난 2015년 도의원 시절에 해외 연수 중 수행 직원에게 이 밤중에 컵라면을 끓여오라. 그래서 이 수행원이 거부를 하자. 그럼 앞으로 이 조직 생활이 좀 힘들겠다. 자기가 괴롭혀주겠다. 이런 식의 언사를 해서 이 당원을 좀 정직받고 의회 출석 정지를 징계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결국 비리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 도의원직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사용한 사람을 이 조례에도 없었던 정책협력관 직원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장수농협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유족들이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12일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이 근무지 앞 주차장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좀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숨진 직원의 가족들은 최근 지난 9일 장수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농협이 여전히 이 유족들에게까지조차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말을 했고요. 결국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하고 이 가해자와 방관한 책임자 모두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규탄 성명을 좀 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물론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에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을 해서 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이 농협의 조직문화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이제 조사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뭐 구체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나온 거는 없고요. 다만 최근 전북 경찰청에서 이 숨진 직원이 일하던 농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직장 상사 등 이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기 등을 좀 포렌식 복원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경위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역 조합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지역 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법 사례가 모두 360여 건입니다. 또 유형 또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을 쓰지 않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유형 등 좀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계 서열에 따라 이제 지배되는 지역 농협의 좀 폐쇄적 조직 문화가 좀 이 갑질을 완연케 하는 좀 원인으로 꼽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소규모 조직이 혈연과 지연으로 좀 엮이다 보니 부당한 일이 생겨도 문제를 좀 제기하기 어렵고 내부 고충 처리 기구가 물론 있지만 신원 노출 가능성이 커서 좀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지난 2019년 이 따돌림 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 근로자라면 직장 내 누구든지 그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님이죠. 이런 분들은 지체 없이 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이 사용자는 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던가 유급 휴가 명령을 준다던가 하는 식의 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그 밖에 이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이라면 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괴롭힘을 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은 이 피해자는 이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회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 민법 756조에 따라서 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전북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얼마 전 대통령의 이제 정북 방문에 동행한 이주 교육부 장관이 도내 7대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시도에 예산 집행권을 넘겨주는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일명 라이즈 구축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거를 좀 보면은 2025년부터 정부가 지금까지는 정부 중앙 정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진행해 오던 이 사업비들을 좀 모두 모아서 연간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들을 이 지방 정부가 직접 활용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지역 대학에 좀 알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방식 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마치 환영할 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방대학을 키우는 이른바 글로컬 대학 선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좀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가진 대학을 말합니다. 올해 이제 10개 내외가 좀 선정이 되었고요.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총 30개 대학을 좀 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글로컬 대학이 되면은 중앙 부처와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5년간 1,0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각종 이제 대학에 대한 규제 특례 혜택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방 대학으로서는 이 대학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좀 힘을 많이 쏟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이 밖에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이 교육부 장관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또 등록금 인상보다는 대학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교육부나 이 교육에 관한 좀 재정을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또 가능한 한 지방대에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한편 이 글로컬 대학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학력 인구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대 통폐합은 좀 피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도 아직 남은 상황입니다. 네. 이주 부총리는 또 자유령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를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라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특히 상산고와 같은 이 자사고를 좀 방문했다는 것은 이 자사고 측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특히 이 지역 교육력을 좀 강화해서 지역 인재를 좀 차세대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좀 힘을 쏟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이번 주 핫 이슈 점검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파보다 무서운 게 난방비 고지서라고 할 정도로 난방비가 갑자기 무섭게 올랐습니다. 설 연휴 이후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책을 시작으로 이달 초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난방비 폭등,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보금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정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보금 소장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최대 관심사 난방비이지 네. 않겠습니까? 네. 고지서, 물론 1월 고지서는 받아보시고 네.
어떻게 체감하셨습니까? 네, 정확히 4주 전 그 설 연휴 직전 1월분 고지서를 받고 말씀대로 난방비 폭탄이라고 주택용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 일반 영세 상인들도요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걸 난방비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폭 인상됐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4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12월 달에 온도차가요 10도 이상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폭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민들한테 홍보하지 않고 바로 요금에 대한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폭탄이라는 입장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예방주사를 1월 달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 고지서는 1월 달 사용한 것이 2월 17일 날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감을 각각 가정마다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1월에 전기료가 인상이 됩니다. 전기료가 인상이 되는데 1월 사용한 전기료가 2월 달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료와 가스요금까지 맞붙어서 이건 엄청난 물가 인상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월 달에 그 물가 인상이 5.2%가 상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방비 폭등만을 가지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상 요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훈 위원님, 지난 설 연휴 이후 335 모이면은 난방비가 주된 화제가 됐고 또 아파트 입주자 단톡에서도 뭐 시끌벅적합니다. 실제로 올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작년에 킬로와트아워당 19.3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12% 상승한 것인데요. 올해 1분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13.1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경제 상황들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연간 51.6원 정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인상분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4차례 작년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서 4차례 인상이 된 바 있습니다. 가스요금 메가줄당 요금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 1월 기준으로 14.22원이었던 가스요금이 이제 4차례 인상 후 10월 달에는 19.69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총 5.47원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이제 비율로는 38.5% 인상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1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난방비 부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발표된 상황이고 이후에 요금 인상 계획들은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올해 최소 메가줄당 8.4원에서 10.4원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폭만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1.5배에서 약 1.9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부랴부랴 뭐 가스 요금, 전기료 인상을 뭐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요금이 올라버린 상태, 난방비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방비가 인상된 근본 원인 이유 우리 김민아 차장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난방비 어떤 폭등의 이유는 뭐 실제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이 사실은 막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스 수입의 가장 큰 수입국이 호주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이 가스 시장을 러시아에서 호주로
옮기고 또 호주는 어쨌든 이런 에너지 위기에 따라서 어떤 자국민 우선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난방비가 이제 폭등을 한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폭등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이게 폭탄과 같은 그런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차례의 인상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 뭐 이런 어떤 인식을 서로 개선하고 공유하는 이런 절차가 사실은 선행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폭탄 고지서만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난방비 폭등에 대한 체감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덧붙여서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이원영 그 의원실에서 제출한 이 도시가스 현실화 계획을 보면은요. 지금 도시가스의 미수금이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9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8조 8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현실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80% 인상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실화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는 이 취약계층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영세 상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주택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면서 이걸 인상폭으로 올려야 될 것인 건가 이런 걸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가야겠죠. 작년에 뭐 가스 요금이 4차례 올랐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발한 지 네. 뭐 꼭 1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난방비가 오를 거라고 예견이 돼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이렇게 여파가 큰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난방비가 인상된 주요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모두 단기간 내에 급증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에 가스 요금이 38.5%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2배에서 4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들은 이제 그 작년부터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추진해서 전체 가스 소비량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을 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고 국민들 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이제 난방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었다면 고지서를 보더라도 그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이 이슈가 더 커진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사전에 뭐 대대적으로 알리는 이런 뭐 홍보라든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사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위기를 직면하면서 이제 작년 초반부터 에너지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을 해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요 공급 위기를 극복할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이제 캠페인과 광고 등을 통해서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거나 그다음에 샤워 시간 단축까지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공공 건물과 주요 명소의 조명 끄기, 그다음에 뭐 절수형 샤워기 사용 등을 권고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대국민 참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을 통해서 실제 에너지 가스 소비량이 올 겨울 이제 3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되고 있고요. 이번 에너지 위기 이외에도 유럽은 사실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지역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럽 시민들의 그런 높은 시민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 2011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이 배경에는 당시에는 사실 전기요금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민들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전환 정책을 지금까지도 잘 추진해 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처장님. 국내 상황 뭘까요? 난방비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과 현 정부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고 뭐 탈원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반면에 횡재세를 뭐 들고 나오면서 빨리 여당이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정의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치적 공방은 거대 양당 둘 다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러면 그 원자력 에너지 공급량이 줄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원자력 에너지 공급량은 늘었습니다. 14.7%가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어떤 원인을 찾는다는 건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그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또 이제 횡재세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난방비는 오르고 뭐 전 세계 시민이나 도민들도 이 난방비 오른 것에 대해서 많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유사나 관련 기업은 창사 이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쉘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창사 이래로 수십조 원의 그 이익을 얻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관련 기업 4군데가 작년 상반기에 12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를 도입해서 어떤 기업의 사회 연대 책임을 물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재세는 좀 시기가 지난 하려면 작년에 했었어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패널분들도 다 얘기했지만 충분히 예측한 걸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난방비 폭등의 중장기적인 대책 말고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빨리 지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작년에 그렇게 부자 감세를 통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막 인하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런 부자 감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 비용으로 난방비의 이 시급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또 정의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난방비 문제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달 26일 지원 대책을 내놓고 또 엿새 후에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공공요금과 함께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뭐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산층 지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뭐 충분한 대책이 뭐 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유럽이 당시에 2021년도에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올렸고요. 올렸는데 이 올리면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올렸을 적에 갑자기 말미에 가서 대통령께서 중산층도 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추경 예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푼다는 것은 다시 물가를 저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에너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이용을 해서 역으로 세금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걸 잠재웠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이 중산층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중산층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만 이런 그 물가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제 다만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7월이 되면은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소매 요금을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아마 곧 뭐라고 할까, 용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용이 있는데 이 과정을 갖다가 얼마나 좀 줄일 수 있을 것인 건가,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 정부냐 아니면 지난 정부냐 이런 공방을 좀 떠나서요. 이 물가가 이제는 무조건 동결하는 데만이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반성하는 부분이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물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민에게 큰 영향이 가지 않는 차원에서 물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조금씩 이게 동결만이 만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산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훈 위원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좀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 김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 요인이 나왔을 때 그때 뭐 반영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이 안 이루어진 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에너지는 공공재로 여겨져 오면서 사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한을 해왔고요. 국제 에너지 요금 대비 국내에서 에너지 요금이 사실 저렴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나머지 인상분은 지속적으로 정부 세금으로 혹은 다른 요금으로 계속 증가가 될 텐데요. 그런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보금 소장님, 네. 뭐 소비자 권익 옹호 활동에 뭐 30년 이상 이렇게 몸담고 오신 뭐 시민 운동가이신데 이번 난방비 지원 그 한계와 또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빈곤층 가운데는 뭐 시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뭐 지붕, 뭐 단열재, 뭐 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의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논문을 보면은요, 정책을 보면 에너지 복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생활 주택 환경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 없는 가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적에 추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더라 해서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대로 이제 저는 이 지붕 단열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산층을 주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금 주냐 한시적으로 그걸 주면은요 내년에도 줄래요? 내후년에도 그거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요? 이건 정부의 돈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말씀대로 지붕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개설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에너지 대수선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제는 주택 정책까지 같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건강권이라든지 안전권이라든지 이걸 같이 봐야 되겠고 이게 잘못하면 에너지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훈 의원님. 기존에 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방비 지원과 유사성 또는 어떤 차별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난방비 지원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에서 지원 대상 가구들의 지원 금액을 이제 기존 15만 2천 원에서 2배
인상해서 30만 4천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제 요금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할인 폭을 더 증가하겠다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고, 그 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각 지자체에서도 또 그 지자체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제 동아절기에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서 7월부터 4월까지 즉 1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래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제 15년에 수급 가구가 49만 세대에서 2021년에 77만 세대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의 이제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 87만 세대에서 117만 세대로 이제 늘렸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이제 이번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금액이 약 1,800억 원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이제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민아 사무처장님, 경기도 파주의 경우 전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하고요. 전라도 내에서도 무주, 정읍 부안 등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이런 지원책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는 난방비 지원은 사실은 도시 중심, 아파트 중심, 가스 중심입니다. 2021년 국토계획부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서울은 26.1%예요. 그런데 전북은 44.4%의 비율로 놓습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그러면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서울은 0.4%, 경기도는 1.8%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18.4%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정부의 어떤 난방비 지원 대책에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연탄, 등유 그리고 지역 난방을 포함해서 단순히 어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뿐만 아니라 전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고 더욱더 전북 같은 곳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더해서 다른 난방비 사용을 하는 가구들에까지 전원 다 전가구 다 지원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이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덧붙여서요. 아까 바우처 이야기 하셨잖아요. 에너지 바우처요. 실질적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이거 정보를 받았네 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에너지 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약 23만 가구가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고요. 이게 바우처 실제 집행률이 72.1%밖에 예산이 못 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291억 원에 달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 집은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네? 이랬을 경우에는요. 가까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자치센터, 행복복지센터라고 하죠. 그쪽을 찾아가셔가지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에너지를 이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야 될 자격 조건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던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사 그 검침원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우편으로 알리겠다 이러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요. 내가 해당 단지를 알아서 받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훈 의원님, 뭐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문제가 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뭐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현재 난방비 폭등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도화선이 된 게 맞고요. 이제 탄소 중립 전환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살짝 어렵긴 하겠지만 향후에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계속 강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 가격이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규모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전력 부문에서 이제 그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보완을 위한 설비 구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통망 보강 등의 이제 인프라 구축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통 에너지원 기반의 산업들, 이제 석탄 발전소라던가 그런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그런 산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그런 산업들을 주력 이제 경제원으로 활용되어 왔던 지역들에 대한 이제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지원과 보상이 병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될 것이고 이 비용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제 에너지 요금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한전 적자 문제,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요금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제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들이 충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도 요원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갖가지 팁들이 이제 공유되기도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 온도 관리 이외에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논의가 사실 없었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김보금 소장님. 네. 아유, 그 시대적인 이야기해, 꼰대 같은 이야기해, 또 이러실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에너지 전략이라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전 지금 내복 입었습니다. 입고 계신가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내복을 입고 온도를 20도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인 건가? 난방 온도 1도를 내리면은 난방비 7%가 절약이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렇게 폭탄을 한번 맞고 났더니요. 모여가지고는 막 그런 논의들을 해요. 그래. 집에서는 가디건도 입고 양말도 신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외출했을 때는 난방비를 가스를 그냥 끄는 게 아니라 그 외출 모드로 놓는 게 훨씬 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그다음에 환기할 적에는 10분 정도는 약한 온도에서 열어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뽁뽁이 다 붙였어. 막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그 선에서의 나름대로의 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도 난방비를 줄이는 어떤 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인상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짚어봤는데요.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김민아 사무처장님. 네, 지금 에너지 정책이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난방비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에너지 정책을 협업해서 각 부처가 협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오지 않으면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또 복지의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전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수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지방자치가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보금 소장님. 네. 2009년도에요. 그 행정 규제 철폐를 한다고 하면서 그 물가안정위원회를 갖다가 폐지를 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16일 우리 지역의 김윤덕 의원께서 이 입법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발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 그 공공요금, 특히 이런 그 에너지 요금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상의 상황에다가 100%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물가안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도 일반 물가들도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소비자들께서도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 난방비라든지 뭐 세수하는 물까지도 다 조절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전남에 있는 저 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도 아까워가지고 단수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더 전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훈 연구위원님. 예,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제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면서 값싸고 풍부하게 에너지를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비싸면 사실 절약하고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수년간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향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난방비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난방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 저감과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난방비는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조만간 더 오를 전망이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들이 서민들의 고통 경감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근본적인 접근과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